본질은 펀드를 빙자한 사기입니다. 라임하고 이 옵티머스가 진짜 악질인 거는 뭔가 하면 하다 보니까 투자를 잘못해가 외국 상품에 투자했는데 거기 외국 상품의 성격을 잘 몰랐다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남돈 모아가지고 그 딴 데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불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이자를 약정하고 그러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공모 펀드를 하면 될 건데 왜 사모 펀드를 하냐? 사모 펀드가 이자가 조금 더 높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모 펀드를 하는 거예요. 대체로. 이렇게 큰 규모의 사모펀드들이 있어요. 아, 여러 사람들한테 아, 집단을 끌어모으는 게. 굉장히 그 사모 몇- 펀드는 원래 50명 글쎄, 이렇게 몇 사람밖에 그러니까 안 상품을 자꾸 만들잖아요. 거기다 그러니까 작은 걸 여러 개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라임 안에 이 상품이 수두룩하게 중청 구조를 이루면서 생기죠. 일단 이 지금 사모펀드 이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2015년은 창조 경제한다고 해서 예.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자체를 확 푸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금융 산업이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니까 그걸 해야 된다. 금융 중심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규제 철폐 그런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소 투자 금액을 1인당 5억인데 그걸 1억으로 낮춰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금융당국 스스로가 사실 이 사모펀드 규제에 대해서 이 마음의 빗장을 열었던 것이고 그런 자기 자본도 낮췄죠. 예, 자기 예, 자본. 그것도 낮춰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사실은 이 투자한 사람들 상당수는 이 지금 라임이나 옵티머스를 하는 애들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 펀드를 어디서 팔았냐면 NH투자증권이라든지 일반 시중은행에서 팔았거든요. 그럼 그 사람들이 창구에 가서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그 PB들 있지 않습니까? 걔네들이 이 좋은 상품이 있으니까 이거 투자하십시오. 그러고 이 지금 아니 그러면서 위험이 있다는 걸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저거 하다 보니까 건강원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거기서 미스터리 샵이라는 이런 그 조사 기법이 있는데 투자자, 예금자로 신분으로서 실제 각 상품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가입을 하고 해지하는 그 전 과정을 다 참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게 조사를 다 합니다. 제가 알기로 그 조사가 1년에 한 번, 두 번씩 암행 감찰식으로 합니다. 그러면 은행 창구에 되고 이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 리스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. 교육을 시키라고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금감원에서 미스터리 쇼핑 조사를 하면서 그걸 매년 하고 있어요. 은행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뭐 1, 2년 이런 것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 신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. 베테랑급들이 앉아 있는데 이거를 한두 명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이 위험 리스크 부분을 제대로 안 알렸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.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개미 투자가들이 엄청난 그 손실을 봤잖아요. 그럼 국민 전체가 손실을 본 거야. 그래서 저는 이 차제의 이 규제 개혁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치권들이 확실하게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우리 이 차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이 사모펀드가 이 엉뚱한 자격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. 이게 왜냐하면 위험하거든. 이게 금방 이야기 우리 황 소장 이야기한 대로 좀 이렇게 그 이자율이나 이런 거는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공개로 49명까지 그거를 하는 건데 그건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라는 이야기거든. 근데 그 부분들을 갖다 기준을 낮춰서 개인 투자가들을 뭐 5억에서 1억으로 그 최소 투자가 5억 이상이었어요. 그러니까 함부로 그 개미들이 투자할 수가 없지. 근데 지금 5억을 1억으로 낮춘다든지 자산 운용사가 결국은 이제 라임하고 옵티머스가 다 자산 운용사들이거든요. 이 사람들이 펀드를 설계하고 운영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본이 한 60억 이상인가 이랬는데 이것도 팍 낮춰 10억인가로 이렇게 낮춰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2015년도에 했다는 겁니다.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. 이게.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사모펀드는 10곳에 불과했어요. 그러던 것이 2019년도는 217군데, 20배나 그거 했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규제를 완화하는 이때 이미 이것은 그 씨앗은 잉태됐다. 이게
아니 근데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현 단계에서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고 단정짓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그 지금 그 김봉현이죠. 김봉현이 강기정한테 뭐또 그러니까 돈 줬다. 그 부분도 그러니까 그건 뭐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이강세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이강세가 전달했는데 이강세는 일요일날 청와대 들어가서 현금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? 그거는 청와대에 5천만 원 들고 와서 줬다? 그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. 불가능하다. 은행에 가면 리스크 위원회가 있어요. 나도 증권사 리스크 위원장을 한 사람이요. 그냥 해주는 게 오, 아닙니다. 상품에 증권사. 대해서 리스크 관리 위원회에서 이 상품을 채택할 건가를 해요. 3단계, 4단계를 거쳐서 채택해줘요. 그래서 보통 저런 거는 장에게 위에서 내려가가 위에서 장이 밑에를 불러서 하라고 하면서 하지. 애들이 실무자 차원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해서 상품을 보고 뭐 한다 이런 일은 없어요.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 하는 거는 이진아를 누가 넣어줬을까? 이진아는 공범이에요. 그냥 공범이 아니라 돈을 빼돌린 돈을 가지고 있고 옵티머스에 완전 윤석호하고 둘이가 이 주역이에요. 근데 걔가 한번 봐요. 서울시에 나이가 36인가 밖에 안 됐는데 서울시의 자문 변호사, 고문 변호사, 국정원의 법률자문, 농어촌 공사 사회이사 다 그냥 됩니까? 그리고 걔가 농어촌 공사 돈 20억도 땡겨갔잖아요. 그러면 걔를 갖다가 진짜 30대 중반에 변호사 경력밖에 없는 애를 청와대에 그것도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넣어줘요. 저는 이거는 몇몇 실무전이 그걸 전체적으로 오가나이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까 김봉현은 뭐 처음에는 검찰이나 재판에서는 뭐 여당 의원들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 이렇게 서한에서는 또 야당 연루설, 검찰 연루설 이야기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럴 때 쓰라고 제가 생각할 땐 특검 만든 거 아니냐. 그래서 저는 이 뭐 권력형 비리냐 아니냐 지금 단정할 수는 없죠. 예,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쨌든 또 이 국민적인 지금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개미 투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피해자가 전 국민한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근데 일방의 정리로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. 넘어가기 어렵다.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. 그나마 특검이- 여당에서도 일부 수용하는 것 같아요. 어때? 특검론은.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진보에서도 아까 여론조사에서 진보에서도 52.8%가 특검 찬성이네 보니까 진보에서도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60% 넘어가는 건 아까 여론조사 여론 힘을 쓴다잖아요 이게. 지금은 반대죠. 공수처법부터 이렇게 보고 있죠. 이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그동안에 해왔던 윤석열 총장과의 힘겨루기 차원의 한정된 것일까 아니면 이번 사건하고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. 어떻게 보세요? 일종의 저는 뭐 국민 전화이라고 봅니다. 어. 솔직히 국민 전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력형 게이트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야당이 그런 프레임 짜는 건 상당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추미애가 지금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는 결국 일종의 검피 유착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옛날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한 거하고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검찰하고 피고인하고 유착해가지고 그런데 왜 국면을 왜 전환시키려고 그럴까? 예, 오늘 그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상당히 긴 시간 최근의 수사지휘 발동에 대해서 부당 또는 위법의 소지까지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던데. 예. 저는 오늘 윤석열 이거는 아마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하고 저렇게 가고 하더라도 제 보기에는 이게 라임 옵티머스가 그 제대로 문정부에서 맞는 우리 대통령 대에서 늘 겪었던 임기 말년의 권력형 비리 사건의 어떤 모습으로서 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. 저는 이 특별검사를 그러니까 이 지금 여론조사도 특검해야 된다. 그리고 뭐 또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 때문에 지금 특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는데 자, 왜 제로냐? 일단 지금 특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. 자기들 입장에서는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국민을 나름대로 지금 전환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특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추미애 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공수처가 있다는 겁니다.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가 상설특검이라는 거 아닙니까? 상설특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
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특검을 받겠다는 건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고 옛날에는 이 지금 공수처가 없던 상황하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안 했다 뿐이지 공수처는 지금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? 이 상황에서 특검을 받으면 자신들이 지금 공수처를 했던 그 자체가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국감 끝나고 나면 지금 그러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바꿔서라도 지금 이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야당이 국민의힘이 좀 정치적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 주장의 그 추천권을 갖고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자기 입맛이 안 맞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. 지금 사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배수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낙점을 하는 형태잖아요.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차피 그 사람도 그 야당의 입맛이 맞는 사람은 아니거든. 그러면 공수처장을 그럼 좋다 이참에 가면 우리가 출처권 행사해서 그러면 진짜 딱 여당 입맛에 대한 사람 무조건 반대고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되겠다 싶은 사람을 앉히고 그 사람한테 지금 1호 사건을 이걸 해라. 그래 해갖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해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밝혀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국 주도권을 쥐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진짜 쌈 싸먹기 가면 봐라 이거 공처 이 정권의 도구밖에 되느냐 꼭 공격할 수 있는 꽃노릇패인데 네. 저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네. 특검이 우리 차 교수 알다시피 처음 제기해가지고 특검이 합의된 적 있어요? 없어요. 이게 그런데 해야 될 특검은 우리 홍 소장이 널리 아닌데 60%를 넘어서면서 점차 그 부분들이 국정에 정말 그 힘이 돼가지고 여야 모두가 그걸 받을 수 없게 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특검에 국민의힘은 아마 이 목숨 걸 겁니다. 이게 그 지금 뭐 장애 투쟁 안 하고 원내에서만 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데 이 지금 라임 옵티머스 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올인할 겁니다.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뭐 야당이 당연한데 쉽사리 단기적으로 잘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걸 공수처하고 연결 지금 국민의 진당은 무조건 나는 짐이라 부릅니다. 짐이라고 부르거든요. 무조건 저걸 공수처는 거부해야죠. 부정적인 부분은 무조건 거부하고 거기에 안 담가야지. 그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저게 오게 됐는데 그거를 특검하고 바꾼다고 이야기해요. 난 그 계약부터가 잘못됐다고 봅니다. 그리고 특검은 이번에 저 옵티머스나 라임 두 개로는 어려울 거고요. 근데 지금 차례대로 대기하고 있어요. 터질라는 게. 이 권력이 다른 거는 손으로 써가지고 막아서 스피노프해서 돌려서 진압하고 가능하지만 돈 터지는 거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. 차례대로 아마 몇 개 더 터지면 이제 총체적 수습 불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.